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손님이십니다. 네. 네. 왜 특별한가 하면요. 네.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의 흐름이 기존에 있었던 흐름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각 변동 중이에요, 지금. 지각 변동 중입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론조사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트리거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기각전국에서 이 이제 그 지지층의 이완과 결집이 그 기각 전국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재보궐선거는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럼 저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때도 물론 결집은 했지만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영장 기각됐을 때 그게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좀 위축됐던 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제 어깨를 편 거죠. 네, 어깨를 펴면서 결집이 더 세게 들어간 거죠. 이제.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이렇게 플러스 알파된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 만지는 사람들의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장점인데요.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것이 전체적인 판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지지층과 약지지층 중도 일부까지 집결하는 뭐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도 재판을 나가시는 게 사법 리스크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 반 동안 사실 국민들은 기다려줬거든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별한 애정을 줘요,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를 해주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러한 연장선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준 그 하나의 기점이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지 못하구나. 라고 이제 국민들도 느꼈다는 느낀 거네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뭔가가 있는 것 같냐 하고 물어보면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다. 완벽하게 털어내지 못했다. 털어내지는 못한 거죠. 뭔가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여론보다는 당심이 더 중요한 때거든요. 당심이라 하면은 당의 지지층의 여론 흐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그렇죠. 결집해주고 있느냐라는 거네요. 그래서 결집도가 사실은 단식 전에는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지만 약간 대안부재론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식을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때 이제 단식 선언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민주당 지지율이 50% 나온 게 RN서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식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체포영장 기각으로 완전히 이제 역전된 현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기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세를 이제 계속 끊어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전략.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이념 정체성 논란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이제 폭망이 된 거예요. 폭망했다? 네, 폭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 많이 보신 자료로 보면은 40%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긍정평가가. 그래서 한 35에서 40 사이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토마토 뉴스가 여론조사했던 곳에서는 28%까지 28%, 떨어졌죠. 맞아요. 29%, 28%, 20%대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수습 과정을 지켜봤는데 영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더 밑으로 지금 3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런 연장선 전체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특징은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낮아졌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당보다 지금 낮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갤럽 자료 보면은 당 지지율이 34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 30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럼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통령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올 수 있어요. 갈 수도 있네요. 네. 이게 지금 리얼미터도 당 지지율이 35.2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 32.5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3.7인데 당 지지율은 34.6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는데 요거는 그 전에 흐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살짝 더 높았어요. 당보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지율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되면 탈당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이 보수 정당이라는 데가 상당히 탄탄하네요. 엄청 탄탄하죠. 이게 이제 이따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정말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도 35 정도가 왜 지금까지 유지되냐.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요 질문 하나 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네. 어떤 분들은 민주당 압승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아직도 견고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약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보고 약 지지층이 이탈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 안에는 이 민주당이 싫어서 윤석열이라는 정권이나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흐름도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PC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서 올바름을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전통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인 노동자들이 떠나갔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20, 30대 특히 20대의 남성층이 원래는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었는데 이 세대가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 안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층이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층에서도 보수 이념 정체성 논란을 거치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위험 신호가 들어온 거죠. 뭐 가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20대, 30대 남성들이 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떠나간 이유는 아무래도 젠더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젠더 정책의 실패다? 네, 젠더 정책의 실패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래를 준비해주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 여전히 스타일리시하고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절박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이게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또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을 절실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 본연의 임무인 이익 대변을 못 해준 거네요. 못 해주고 또 미래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네. 네. 정치는 원래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맨날 역풍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타일리시한 것만 추구해요. 그거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야. 이러면서 네. 사람들은 절박한데 국회의원이나 기득권 가진 민주당의 리더들은 그게 왜 우리가 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여당 국회의원 같은 느낌의 이런 모습들. 그게 이제 지지할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줬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라든가 네. 또는 자극적인 갈라치기지만은 여가부 폐지를 하자고 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 먹힌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먹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좀 거칠고 뭔가 좀 약간의 폭력적인 교묘한 선동이죠. 사실. 교묘한 선동. 옛날 약간의 꼬마 개별스 같은 꼬마 개별스 얘기하셨어요. 제가 붙여준 별명인데. 네. 근데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거든요. 네. 호남을 계속 방문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호남에 쇼핑몰이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여당 당시에 이제 여당의 당대표로서 그런 걸 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건 지자체라든지 민간의 영역에서 할 그렇죠. 문제인데. 꼼꼼하게 보면은 그걸 민간이 투자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건데 공공의 영역이 아니거든. 아니에요. 공공이 괜히 섣불리 그 손댔다간 더 이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어쨌든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한마디더라도 거들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옛날 정치인들은 왕꼰대인데 네. 꼰대스럽지 않은 이준석 등 뭐 신인규 뭐 천하람 등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젊은 층들의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왕꼰대는 없지만 전부 다 꼰대다. 전부 다 꼰대예요. 왕꼰대는 아니어도 기준치를 넘어선 꼰대들이 전부 다 지금 현역들이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여당에 있었고 그리고 선수를 유지를 해왔고 그래서 그 당 분위기 자체가 이 뭐랄까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그런 통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그 어떤 집단의 그 뭐랄까 정서 이런 자기들만의 정의. 네, 자기들만의 정의와 문화와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향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좀 힘든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약간의 포장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87년 체제가 이제 만 55년이 넘었는데 네. 그걸 해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체하지 않는 하나의 이 기득권이 민주당인 것처럼 보인다. 뭐 그렇게 그렇죠. 해석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그 지역이나 이런 그 시민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냥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뭔가를 좀 대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지금의 뭔가 이 갑갑한 민주당의 문화는 좀 깨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민주당 네. 이야기를 저희가 좀 살짝 해봤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네. 이 지금 당보다 낮은 대통령 지지율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긍정 부정이 역전된 현상. 네, 이게 이제 갤럽 자료에서 긍정이 45, 부정이 48 나왔고 리얼미터는 49.1 대 46.7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대구 경북이 한 6대 뭐 6.5 대 3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긍정이 안 되면 최소한 50%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꽃 자료도 41.4 대 57.6 부정이 더 높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PK도 그렇고 충청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평가가 사실 최근에 한 50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60을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고 대통령에 대한 분노 표심이 이제 확장이 되는 그 연장선 속에서 중요한 지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인데 요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직전에 2016년대 그 지지율과 좀 비교를 해보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일단 거기서 제가 잘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자, 중도가 떨어져 나오고 약지지층이 떨어져 나오고 마지막에는 전통적인 보수층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점과 비슷한 흐름들이 좀 존재하는가요, 지금?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의 그 추세선을 보면은 너무 비슷한데 다른 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좀 초반 중반 이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버티는 것은 임기 전반이어서 버틴다. 전반이어서 아직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번 더 일해봐. 너 한 번 더 대통령이 됐는데 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총선 전까지 뭐 하나 꺼내나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게 그 30% 박스 안에서 굉장히 장기간 횡보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2016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30에서 3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이게 지지 추세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흐름을 타요. 리듬을 타고 특히 그 리듬을 타는 그 상황, 그 리듬을 타는 그 과정에서 순방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2014년에 그 독일 가서 드레스덴 선언하면서 통일은 대박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기대를 모아준 적이 있었고 또 중국에 가서 열병식 참여하면서 욕도 먹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지지율을 반등을 시켜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순방 효과를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순방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고도 그렇게 많이 나가고 오히려 또 대한민국에 언제 또 들어오셨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순방 효과가 전혀 없어요. 순방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탓 아닐까요? 여사님 탓이 너무 크고 이번에 아마 이번 중동 간 거는 사람들이 거의 뒤통수를 맞은 정말 충격적인 그림. 그 사우디라는 나라 굉장히 그 여성이나 이런 무슬림이니까 네.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가가지고 그 좀 쫑크를 먹었어요, 솔직히. 같이 대통령하고 그 왕세자 있는데 따라 들어가갖고 거기 있던 누군가가 항의를 해서 자리를 이동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적반하장격으로 뒤를 따라서 들어간 것도 있고 그 왕세자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회담하는데 그 옆에 통역 앞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은 안 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장면 보고 기가 찼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가서 빈살만 만날 때는 혼자 가요. 네. 질 바이든 여사 안 가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부산 엑스포 이거를 우리가 좀 양보한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그 대신 당신들이 그만큼 뭘 줘라라는 거를 김건희라는 사람의 존재로 받아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네네.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중요한 그리고 지금 많은 MOU를 가져온 이 두 정상의 회담에 내가 뒤에서 코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발언 실수를 한다. 지난번에 이란 발언과 관련해서 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걸 지켜줘야 된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 통역 자리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역대 볼 수 없었던 그림이니까 네네. 뭐 성과가 물론 뭐 성과도 사실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니까 MOU라는 게 그렇지만은 뭐 언론에서 수많은 자랑들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김건희 씨가 저 뒷자리에 이상한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과 무슨 관련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여사 표정도 뭔가 굉장히 새처럼한 표정으로 앉아 있잖아요. 뻘쭘한 거야 본인도. 근데 거기서 그렇게 왜 앉아 있어야 됐을까? 뭔가 좋은 기운을 사우디 왕자의 좀 기운을 받고 싶었나요? 그런가요?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수많은 외교 순방을 하더라도 이 외교 효과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순방 효과는 국뽕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 주는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미 이제 끝났고 기대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지금 별로 없으니까 더 기대를 안 하고 이게 괜히 나가봐야 돈만 쓰고 오고 그리고 그 사진 포토 정치가 지금 완전 대실패를 해서 그것이 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거부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지금 아직도 뭐 영국도 가고 지금 유럽을 또 간다잖아요. 야, 이거 진짜 우리 세금으로 가야 되나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원래 저 두 분의 버킷리스트 아닐까요? 여행지? 그래서 맨날 누구 신혼여행 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너무 참 초라해지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갔을 때는 잘 대우를 받고 좋은 어떤 관계를 맺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긴 있지만 더 이상 기대는 없다. 이제 그만 좀 나가라. 저는 그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막 띄워주는 언론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띄워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다음에 또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데 그걸 막 그 과잉 대우를 받았다 말 쓰다듬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좋아할까라는 그 언론도 판단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는 좀 정말 새로운 그림이니까 그 앞으로 이제 그게 기준이 되겠죠. 말을 앞으로 이제 어떤 영부인이 만져도 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 하여튼 자 그 지지율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지지율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의 차이가 가장 큰 지금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당 지지율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는데 와 새누리당이 15년, 16년 이때는 거의 지금 한 37에서 42가 나와요. 많이 나왔네.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만큼 이념 논란이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대통령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그렇게 탄탄하게 지지를 해준
정권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민주당이요 지지율이 19에서 24가 나와요. 근데 원래 야당은 대충 한 20, 한 4, 5% 그 정도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 그게 이제 이념 성향이 이념의 지도 자체가 진보가 한 15에서 한 18 사이였고 중도가 뭐 한 20 정도 나왔고 거의 그 압도적인 다수가 뭐 40% 이상이 보수가 좌우했던 게 바로 새누리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 속에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은 이념적인 정체성 논란을 하면서도 그 사이사이 통일이라든지 외교 순방을 하면서 내려가면 다시 반등시키고 내려가면 반등시키고 이렇게 해서 60%대를 유지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2016년 총선을 네. 기점으로 이제 폭락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이제 세월호가 약간의 전조가 있다면. 그렇죠. 14년이 이제 세월호를 거치면서 폭락을 했지만 이거를 다시 순방 리스크로 다시 올려놓고 회복했다가 네, 60%까지 회복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7에서 41을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이 교과서 논쟁이라든지 뭐 그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든지 이런 아주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는 이러한 좀 극악무도한 것들을 해도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이 핵심 지지층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롤러코스터를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타는데 그래도 그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 35%는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고연령층의 그 보수 그 TK 이런 지지율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아,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에 총선 끝나고 이제 탄핵되어 가는 과정에서 네. TK가 많이 빠져나가나요? TK보다는 TK는 여전히 좀 지켜주는 게 있고 충청권이라든지, 충청권. 예, 그 다음에 PK 일부, 네, PK,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2016년에 이제 그 14년도에 세월호를 하고 거치면서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16년 전후로 16년에 다시 이제 순방 효과를 통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16년 총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최순실과 미르재단을 통한 어떤 국정농단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지율의 흐름을 점검을 해보니까 당 지지율이 이렇게 탄탄한데 이 총선에서 그 친박을 그 공천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후계 구도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보수가 쪼개지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좀 금이 가면서 이 최순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보수가 손절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 대통령 지지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30%대에서 30% 한 초반이 지리하게 가다가 20%대가 한 두세 번이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 그 갤럽 자료로는 한 9%대, 그러니까 9%포인트 가량이 한 2번 정도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리얼미터 자료도 그 20%대 나오고, 그 다음에 19%대 나오고, 그 다음에 10% 나오고, 5% 이렇게 쭉 빠지는 단계적으로 탁탁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조 현상은 비슷해요. 이 30대 초중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횡보하고 있는 이 흐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수 분열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진박감별을 하면서 특히 이제 대구에서 유승민을 찍어내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는 그 똑같이 유승민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야, 비슷하네. 기시감이 생기네. 네, 엄청 비슷한데 이 이준석은 이제 그 보수를 확장하기보다는 보수로 자기 지지를 가져오기보다는 민주당과 호남 20대 요쪽을 가져오는 좀 새로운 지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어서 요 세력이 이게 끝까지 요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보수를 못 가져오면 이 흐름도 진짜 차원 끝발이 무슨 개끝발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17.17% 나왔는데 여기서 더 그 플러스 알파를 못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오지 않겠네요. 그러면 안 올 수 있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100석 왔다 갔다 하는 그 적정하게 그냥 자기 유지할 수 있는 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 두 개 문항으로 해서 두 개를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 안에 국민의힘을 똑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 표심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네. 이제 우리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쉽게 정리 한번 하고 정리 한번 해야 돼요. 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망하긴 했지만은 네. 실제로 탄핵으로 가는 여론조사의 폭망 원인은 정치권의 변화였다. 그렇죠. 보수 세력의 분열로서 그렇죠. 여론조사가 폭망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서도 윤석열 정부가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은 보수 세력이 단일 대우로 있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 등이 보수 신당을 해서 보수를 분열시키면 윤석열 정부도 망하는 길로 가는데 네. 만약에 유승민과 이준석 등이 중도 신당을 해버린다면 민주정표도 일부 갖고 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폭망하는 상황까지는 안 갈 수다. 네. 네. 두 당이 같이 사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 17.7 나온 것보다 좀 하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당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동된 것들을 보니까 민주당과 그 삼지대 쪽에 이제 약간 그 중간에 빈 공간. 중간 빈 공간 그쪽에 표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표심들은 나중에 다시 회귀할 수도 있고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철수가 네. 한 10년 동안 울려 먹어가지고 그렇죠. 사이즈가 없어져 버렸죠. 그 안철수가 그 2016년에 국민신당으로 성공했던 거는 네. 민주당의 본류를 깼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호남을 깼기 때문에 그 세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거의 30석 가까이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준석 신당과 유승민 신당은 보수를 깨지 않으면 이거 성공 못합니다. 그럼 이준석 신당은 또 결국은 영남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서 성공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TK를 자꾸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걸 캐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대구 얘기하는 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이준석 천하람 대구 출마설이 네.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현실화될 수 있고 이준석 대표가 이 분석을 했다면 그 지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다고 그 자꾸 대구 얘기하는 거는 그 이상했잖아요. 그 이준석이 갑자기 대구 나온다. 그게 한 달 전, 2달 전 그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이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마트하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어영부영 민주당 그 이번에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기대해 갖고 그 표심을 가지고 호남에서 가져오고 2030에서 가져오겠다 하면은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 호남에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준석 신당에. 호남에서 20, 30대가 갑니다. 20, 30대가 갑니다. 예, 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호남에서 그 윤석열 신당은 8.2%밖에 안 갔는데 네. 이준석 신당 23.5가 갔어요. 우와.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비율상으로 보면 23.5지만 그 호남 지지 뭐 안에서 23.5니까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어도 그냥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신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으로 많이 간다. 그럼 저기 뭐 혹시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신당과 윤석열 신당의 영남에서의 지지율 예측은 저는 영남보다는 보수층으로 봐야지 보수층으로 더 사이즈를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이념적으로도 분석이 됐구나. 네. 그 보수층으로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신당 이게 국민의힘을 보기문항에 넣었어요. 네. 넣어가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신당과 민주당, 정의당 다 넣었을 때 국민의힘이 그때 자료가 몇 나오냐면 민주당은 46.6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30.4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19.0, 윤석열 신당이 14.2가 나와요. 요 상황에서 보수가 어떻게 가냐면 국민의힘으로는 38.2가 가고 윤석열 신당으로는 30.9가 가요. 우와. 반반으로 나눠 가요. 네, 반반 나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김한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당을 이제 새로 개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당 갖고는 좀 힘드니까 개비를 할 때 보수가 이렇게 양쪽 국민의힘과 윤석열 신당으로 30, 30 쫙 가주면 이걸 엎어치게 하면은 그대로 뭉치는 거예요. 그 눈속임 그 빅텐트. 눈속임 빅텐트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김한길은 호남을 가져올 겁니다. 네. 예전에 그 호남 이번에 호남에서 뭐 박주선이라든지 김동철이라든지 옛날 그 구 호남파들 있잖아요. 거기를 여기다가 얹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켜서 그렇게 가면은
눈속임 빅텐트 신당이 완성이 되면서 윤석열을 지금 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당이다 해갖고. 그러면 30한 5, 6% 이상씩 정당 지지도 나오고. 이거 그냥 합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35 나오죠. 19에도 14, 30한 3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하면 이제 선거가 되면은 여기다 이제 새 인물들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한 4, 5%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35에서 한 7, 8 요 정도 나오면 아유 그래도 선거는 폭망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영남에서의 지역구 가능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비례대표 몇 석 얻고 지역구는 못 얻는 구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과 지금 이준석 신당으로 다시 또 물어본 이 자료를 보면 민주당은 38.1이 나오고 국민의힘이 26.1이 나오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7.7이 나오는데 보수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56.7이 되고 이준석 신당은 18.3밖에 안 가요. 야, 재미없네. 이거는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네. 네, 찬찬성의 태풍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7.7이 지금은 이제 조명을 받지만 이게 이제 계속 가면서 보수에서 이걸 끌어오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면은 이준석 신당 만들어봐야 비례대표 한 7, 8석 하고 끝나는 상황 이 정도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이제 신당을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 비례정당으로 해서 우리는 5석에서 10석만 가져가면 된다. 그렇게 가면은 지금 요 흐름으로 해서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그 신인규 대표도 지금 최근에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람 붙이고 해서 2030 젊은 신당, 정의당을 대체하는 그 사이즈로 가면 5석에서 최대한 뭐 12석. 뭐 옛날에 민노당이 제일 많이 할 때만 10석인가 10석 정도 나왔잖아요. 10석하고 지역구 2석 이렇게. 그러면 했죠. 캐스팅 보트는 주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크게 출혈이 없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 당은 캐스팅 보트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당이 될 것 같은데. 도와주기도 하고 민주당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약간의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심판이라든가 윤석열 퇴진 같은 아주 그 극단적 적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모델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좀 더 확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개혁적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정세적으로 유능한 판단을 잘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소장님 이야기는 전제가 민주당이 웬만해서는 1당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걸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당 구도로 갔을 때 1당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데 이 과반 넘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과반을 넘기는데 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 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004년에 그 민주당이 154석인가 3석인가 과반 살짝 넘기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열린우리당 그리고 그 민노당이 10석 가지고 캐스팅 보트 쥐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의힘 계열이 했던 그렇게 나올 가능성 그거보다는 민주당이 조금 더 얻겠죠. 한 160석이나 뭐 165석까지는 가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탄핵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민주당이 만들 수 있느냐. 이 10석의 그 캐스팅 보트 플러스 이제 뭐 알파되는 군소 몇 석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의석수에 대한 예측으로서는 현행 그 정당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169석, 그다음에 범진보 합쳐서 한 180석 정도는 이 정도 다시 얻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희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지역구를 내갖고 정말로 한번 출혈을 하면서 내가 한번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민주당도 좀 의석이 줄더라도 이 두 세력이 합쳐갖고 이제 탄핵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렇게 할 능력이 되느냐 이건 봐야죠. 결국은 보수 정통을 이어가고 영남에 괜찮은 후보를 내느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파고들면서 괜찮은 후보를 내느냐. 근데 이 영남을 파고들 때 2030 후보, 30대 후보 이거 갖고는 돌파가 힘들죠. 좋은 후보 그리고 안정감 있는 후보, 좀 유능한 후보를 내야지 가능한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속에서 지금 그 뭐 꿈꾸면 안 돼요. 절대로 200석 못 가요. 이런 상황이면 못 가고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나왔다 해서 지금 그럼 20, 30대 호남 다 가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또 30대 여성 반대급부적으로 젠더적인 관점에서 30대 여성 2020년에 그랬어요. 30대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을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어떤 리더 그룹처럼 해서 내보냈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년 공천한다고 지난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있던 지지율까지 다 까먹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신당을 보면서 반대급부적으로 30대 여성을 다시 내보내겠다. 그래서 30대 여성 지지층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수세적인 전략으로 가면 별로 좋은 의석수를 확보를 못할 거다. 다시 저희가 2016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자, 앞에서 이제 우리 소장님이 정리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 수치도 떨어졌지만은 뭐 국정농단도 있었고 네. 결국은 여권의 분화잖아요. 그렇죠. 여권의 분화가 보수 자체를 분열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도 보수 자체를 분열시키는 흐름으로 간다면은 이제 탄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존재하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민주당은 그거와 상관없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돼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후보를 내야 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지지세가 뭉쳐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물론 당내 선거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길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본선은 다르다? 네, 본선은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플러스 알파의 그 후보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을 내보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고 그 기조를 완전히 바꿔내야 됩니다. 이 이미지 중심의 기조, 스타일리스트의 국회의원 이제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땅개들 있잖아요. 이게 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한데 정말 바닥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사회 30년 앞으로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물론 기본 소득이든 기본 뭐 주거든 기본 금융이든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서민들 너무 힘든데 그거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풀뿌리 조직 시민사회 단체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 전선을 복원해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안진걸 같은 사람과 연대를 하든 안진걸 출마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연대를 해야죠. 그래서 그 최소한 민주당의 후보는 그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내가 한번 이 지역에서 민주당 조직도 있지만 민주당 조직이 조직화가 되어 있으면 베스트인데 조직화가 안 되는 지역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풀뿌리라든지 또 시민사회 단체와 어떻게든지 소통을 하고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세를 한번 확장을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을 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자기의 그 개인기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잘했고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배지 달면은 스타일리스트가 또 돼요. 이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이 바닥에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움직이는 사람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조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 알거든요. 좀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배지를 달면 다 멋있어지고 다 능력 있어지고 능력 있게 보이고 다 그럽니다. 힘이 생기니까 뭐 맞아요.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각도의 질문 제가 좀 드려볼게요. 개인의 문제 말고 전략적 메시지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메시지에 강함을 던지면은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 당도 거기에 따라와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뭐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 검사들을 이제 탄핵해 가면서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세게 치고 나갔다. 그러면은 보수 신당에서 갈라져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게 지금 예측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은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진심 어리게 바라는 바인데 이거를 이제 아젠다 의제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검찰 개혁이 더 필요하냐? 이미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영장 청구 기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뭔가 리스크가 있다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프로파간다를 해줘야 돼요. 선동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라 당신도 검찰에 들어가면 당신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야 돼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전에서 제가 송영길 대표님 그 집회 갔는데 대전에서 무슨 의장을 했던 분인데 양파를 나눠줬는데 그분 주변 사람 1000명을 소환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그 기부행위라는 동네 쑥대밭 됐겠네요. 쑥대밭 된 거죠. 선거 때.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이 물론 아주 좋은 검사들도 많겠죠. 근데 이런 검찰들이 왜 그런 그 쑥대밭을 만드는 행위를 왜 하느냐. 이 검사들도 현실을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검사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스타일리시를 추구하는 검사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그 민주당의 몇몇 변호사들이 검사를 하겠다. 검사를 검사하겠다라는 조직을 민주당 안에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는 그런 식의 그 뭐랄까 좀 희화화시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검사 탄핵이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사단을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단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검사 탄핵안을 가지고 지금 1명 탄핵했어요. 계속 2차, 3차 탄핵을 들어가야 되고 지금 그 김의겸 의원님이 그 국정감사에서 그 이정석 검사 그 문제 이 사람이 그 자료가 정말 내부 자료로 다 지금 나온 것들을 그 제기를 하고 계셨는데 진짜 자기 그 천안 골프장의 그 직원들 조회를 해가지고 사건 뭐 그런 그 검사 아니 뭐지 그 범죄 기록 있었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 천상 가족과 그 천하 가족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예들을 지금 죄 졌나 안 졌나 그거 파악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실제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검사 탄핵해야죠 빨리.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네.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나갔을 때 네. 지금 이준석이나 유승민은 검찰 독재 이야기는 안 해요 아직. 네. 유승민은 무속까지는 가 있어. 네. 대선 때부터. 네. 저 팀은 무속 정권이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 독재와 맞짱서 싸우겠다. 윤석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 이준석이 동조하거나 또는 우리가 더 앞서서 저 사람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한동훈 탄핵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안철수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중도 캐스팅보드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모든 세력을 견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견인해 가야 되는 게. 군함으로서 제일 큰 군함으로서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현역 다 바꾸자라는 얘기가 현역 교체 의향이 뭐 50%가 넘잖아요. 그 견인하지 못하고 의제화도 못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견인하는 방법으로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민주당이 뭔가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있을까요? 그걸 줄 수는 없고 큰 전체적인 사회의 방향과 흐름을 더 진보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정당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그 사회민주당이라든지 그게 이제 노회찬의 복원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또 그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그 작은 정당들 노력하는 그 정당들 굉장히 젊은 정당들이거든요. 이 정당들을 이렇게 그 호의를 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큰 군함이 되어서 이끌고 가줘야 되면 이준석 신당도 당연히 거기 따라올 수밖에.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4+1 시스템처럼 그걸 그렇죠. 복원해내야 된다. 복원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그 실패는 복원하라고 했는데 혼자 갔잖아요. 자기 혼자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제도적 측면, 네. 뭐 연동제라든가 네네. 또는 뭐 비례대표를 병립형을 하는데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권역별로 만들어줘서 이준석 정당이 포션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거나. 근데 이게 역으로 계산하면 민주당에 작은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그 관문이 높아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거는 당에서 역대 국회의원들도 다 당에서 다 그 편안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키워냈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당의 인물도 인물이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정당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틀조차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이런 정당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몰빵론에 반대하시네요? 몰빵론 전 반대예요. 네. 그리고 몰빵론에 만약에 할 거라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인적 충원 그 경로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지금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셨던데 42명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의 많고. 인적 충원 경로거든요. 네. 그 경로를 하나의 섹터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좀 협의를 해서 좀 살릴 사람들을 단체장 하면은 나름 훈련된 분들이 엄청 훈련된 분들, 제일 훈련된 분들이 사실 저는 거기가 제 1의 섹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방송인들. 의제화를 할 수 있는. 방송인들은 동의 못 해나. 저는 방송인과 유튜버들 여기가 두 번째 섹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영입 인사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청와대 보좌관들, 뭐 청와대 출신들 이런 분들. 어쩌면은 이 청와대나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2섹터가 되고 방송인 3섹터가 될 수 있어요. 방송인들은 동의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절대 동의하잖아요. 영입 인재들은 그 30대, 20대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이상 그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 세대 대표라고 해서 내보내는 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당의 섹터에서 성장한 사람을 20대, 30대 섹터로 내보내고 정알못은 절대로 당에서 공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인재의 충원의 경로를 정확하게 섹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일찍부터 훈련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내보내는 그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200석 못 하잖아요. 단독으로 200석은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니까 최대한 당은 그런 준비를 해줘야지. 지금도 이제 영입 기구 만들고 총선 기획단 만들 건데 뭘 할 거예요, 거기서. 다 지금 후보들은 밑에서 뛰고 있는데 뭘로 그럼 알아서 살아 돌아와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야기는요, 소장님 이야기는 일단은 정당은 최대치로 200석 만드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죠. 동시에 타당들과의 연대라든가 또 윤석열 정부를 포위하는 전략들을 같이 구사해야 된다. 구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 포위하는 전략 안에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줘서 이준석 신당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제3의 인물이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제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틀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민주당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이준석이 민주당의 그런 배려심을 이해할까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준석이 망하면 또 다른 제2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니 이준석이 성공했는데 민주당과 호흡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다시 윤석열한테 붙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유권자가 다시 심판하겠죠. 그건 우리는 심판한다. 유권자를 믿어야 되고. 유권자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참 훌륭하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보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윤석열 신당이 그 기존의 국민의힘과 엎어치기 해갖고 그 가짜 그 빅텐트 당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탄생을 해서 백석을 그대로 또 가져간다. 이거는 민주당의 죄악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정말 다시는 표 달라고 얘기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신당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떴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은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라는 게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혁신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지만은 제 예측에는 주말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 한 1, 2%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그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기였잖아요. 12.25 다 모였어요. 대통령도 갔고 뭐 인요한 뭐 다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의 집결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인요한이 5.18 묘지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1, 2%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거를 좀 이럴 때 좀 더 뭔가를 해야 되고. 민주당도 혁신해야 되잖아요. 혁신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새로운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 변화되는 이 이념 구조와 그다음에 이 지지층의 변화를 보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무슨 개딸하고 개딸 타령하면서 거기 무슨 비합리적인 세력인 것처럼 인정을 안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역동성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어 환경이 변한 것 자체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종편, 지상파 큰 핵폭탄이긴 하지만 이미 미디어가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의제가 여기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육성을 하든지 아니면 끌어안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2016년도에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재창당하고 데일리 민주 만들고 뭐 진짜가 나타났다 하고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당 유튜브 만들어 가서 출연하고 막 자기들끼리 구독자 경쟁하고 난리쳤어요. 없어져. 당이 안 해. 당이 안 하고
당의 주요 진짜 총괄을 한다는 사람이 일개 유튜버들을 왜 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당파다, 무당 유튜버 막 이러잖아요. 이게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정치 변화를 가장 크게 작동시키는 힘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1인 미디어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고 큰 매크로가 마이크로로 다 쪼개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00만 유튜버들은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네, 20대, 30대들이 100만 유튜버 하는 사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그렇죠.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유튜버를 뭐 가짜뉴스의 원상이다. 사실 내가 보면 민주당 주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안 하다가 출연도 하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공중파하고 종편만 했는데 유튜브 세계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또 유튜브 세계에 이들만의 생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도 좀 생기고. 그럼으로써 유튜브가 과도하게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름 좀 제어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유튜브 세계가 가지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재미의 세계도 한번 체득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주차 요원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원래 그 라디오가 그 정서적인 매체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그러니까 서민층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고, 근데 지금 유튜버가 라디오를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정보 유통이 굉장히 빠르시고, 그 가장 어려운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을 글로서 계속 댓글을 올리시는 게 다 그런 것 속에서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유튜버들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발언을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의제는 이런 걸로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도 쌍방의 소통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비례대표 제도 이야기했는데 병립형을 이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권역별로 해보니까 영남에서 1당은 국민의힘인데 2당은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호남에서 1당은 민주당인데 또 2당은 이준석, 윤석열 유승민 신당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름 자리 잡을 그거는 생기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그 틀을 만들어서 갈 필요도 있다고 저는. 근데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인데 기회주의적 보수 되면 안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위험성이 그거거든요. 이준석은 유승민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너무 선동적이고 정치 공학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철학이 없잖아, 쉽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우리는 정치라는 게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저도 제가 정치인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 때 정말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 기사를 보는 게 쿼터를 딴 그 정치인의 말을 나의 생각과 같은가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게 궁금해서 그 정치 기사를 읽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칼질을 많이 해요. 너무 차갑게 그 따뜻하게 가야 될 사회의 방향을 너무 차갑게 갈라치기 하고. 정치 철학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기능적인 걸로. 너무 기능적이고 공학적으로 이걸 가져가는 게, 그래서 정치인이 이 사람은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대목이거든요. 정치인은 항상 이 서민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예수를 우리가 혁명가라고 얘기할 때 정치가고 혁명가 그 얘기하잖아요. 3대 계층과 항상 예수는 함께 있었다. 과부, 그다음에 병든 사람, 그다음에 노인, 고아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하면서 빵을 나눴다. 우리가 그 공동체로 복원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 할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건 좀 못하더라고요. 정말 정치인이 되려면 그들과 함께하면서 빵을 나누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따뜻한 사회가 되거든요. 기회주의자와 연대할 때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큰 힘을 가져가면 돼요. 그럼 따라와요. 우리가 크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큰 함대로 우리가 끌고 가면 따라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분화, 특히 이제 보수의 분화가 있어야지 윤석열 정부를 끝장낼 수 있다. 네. 이야기를 이제 네. 나눠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덧붙일 거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많은 그 후보들이 열심히 지역에서 뛰고 있는데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정말로 그 1년 반을 본인들 다 생업을 못하고 지금 정치 현장에 뛰어들면서 뭔가 꿈을 키우고 계시는 건데,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어쨌든 시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이제 한 4, 5개월 남았는데 힘내시고, 중요한 거는 예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을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제부터는. 지금 다 모든 후보들이 경선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진짜 후보라면은 본선까지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건 이제 국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있어야죠. 정치인은 기술자가 아니다. 아, 그럼요. 철학자여야 된다. 네. 그 경선만 이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합집산과 내가 유리한 방향이 뭔가만 생각을 하는데 떨어지더라도 본선의 그림을 그리면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더 큰 어떤 그 그림이 나와요. 그거를 제시를 할 때 더 많은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다. 네,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부터 힘내시고요. 네. 마키아벨리는 저희가 당분간 좀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봉기입니다. 매일 새롭게 정치 토론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정치 토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본색.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